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3,11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770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 실망 매물까지 좀 출회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네요, 오늘은. 그러게요. 자, 일단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왜 빠지냐, 네. 이제 올라서 빠졌다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세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세금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올랐었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세제 개편안 이전에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왔었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다가 미국발 통상 정책에 대한 압력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기보다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의 수단이라는 점이 이제 확실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의 타협, 관세에 관련된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들이 일제히 선반영이 되면서 증시의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세 재료는 거의 일단락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그동안의 정책, 법률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 증세 기조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출회가 되는 것이고 한 축이었었던 정책, 법률 관련된 이제 정책 모멘텀 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네.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증시 부양 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컨시스턴시, 네. 지속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정책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서 저는 매물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앞에서 부양하겠다는 것도 속이 말로만 한 거고 법 몇 개 바꿨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뀌는 법은 부양 아니라 다시 부동산 사례나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데 네, 한번 네.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정부는 증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상당히 많은 유동성 자금들의 흐름들을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들을 증시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보다 비주택을 제외한 주택 시장만의 시총이 더 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려야 건전한 자본시장과 경제의 활성화, 민간의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대주주들의 경영권에 대한 그런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제어를 해야 되겠고 소액주주를 위한 부분들이 자본 친화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측면들이 상법 개정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은 법인세를 좀 안 건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대주주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의 보유 기준을 이거 이 정도로 낮춰야 되나 생각들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특성이 안정적인 현금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른바 임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증권보다는 덜 투명하다 보니까 세제 측면에서 세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고 한 진일보는 했습니다만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덜 충족이 되었다. 즉 큰 기조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각만치
뭐 우리 기대치에 딱 안 되네. 그리고 결국에 증세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세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세수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 약 이 정도의 조치로는 8조 원 정도 기재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단에서의 기업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은 법인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투심은 실망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사실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네. 지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말이면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비판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2020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 변동성을 자극한 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소 좀 우리 측면에서 아쉽다라면은 뭐 지금 일련의 흐름들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 것도 아쉬운데 최근에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졌다 보니까 연말 산타랠리가 뭐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부터 나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경제 규모는 지금 명목 GDP가 1년에 2,300에서 2,500조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자산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까지 오른 상황에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와 가계 자산 규모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거에 일괄적으로 10억 원으로 환원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이거는 뭐 10억 원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혼선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주주라고 하면 기업 경영에 뭔가 간섭을 하던가 뭐 이런 사람을 대주주라고 불러야 네. 되는데 슈퍼개미가 아니어도 이제 1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론 그분들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타겟을 했다라고 보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럼 딱 그 부분만을 타겟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을 타겟을 했는지 좀 너무 애매하게 금액을 확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다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제가 거래소가 아닌 이상 네. 1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들어가 있는 투자자의 수를 카운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증시에 대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성과 과거와 다른 시선들, 증시 예적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계신데 이러한 측면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그냥 잣대를 들이댄다. 이게 지금 세제 개편안,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또한 과거의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단어에 의해서 10억 원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징벌적 과세 느낌이 있어서 참 이 부분도 참 약간은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세 내용도 이제 뜯어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단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일본보다 더 협상을 잘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 사실 단순 규모고 네.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은 자동차 섹터도 사실 원래 일본은 2.5% 부과였다가 15%면 12.5%가 증가된 건데 우리는 원래 0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sek터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전체 규모를 말씀 주셨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예. EU가 4,000억 달러대, 우리가 3,500억 달러 펀드 투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경제 규모는 최근에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IMF 기준으로 14위까지 지금 밀린 상황에 있습니다. 절대 규모 역시나 EU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고 일본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규모는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투자 절대 규모는 작을지언정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담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고 3,500억 달러 이게 되면은 약 500조 정도의 돈으로 카운팅이 되는데 우리 한 해 예산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7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몇 년 전에 한 해 예산을 거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무관세였다가 이제 네. 15%다 보니까 일본의 협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실망 매물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뭐 이미 오픈이 되었었는데 매출단은 싱글 디짓 한 1에서 5% 내외씩 올랐습니다. 판매량과 고부가 가치 차종들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괜찮았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15에서 25%씩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현기차 이제 삼형제가 밝힌 바로는 관세에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총 합쳐서 약 1조 6천억 정도 썼고 만약에 관세율이 25% 정도가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5조 원 이상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가 되었는데 네. 2분기까지는 관세에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관세가 직접 노출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영향력들 어제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기업들이 아직 소비자들한테 정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가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들은 상당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판매량을 유지해 왔었던 것들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 매출단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영업이익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연히 업황에 대한 시선은 좀 비관적인 시각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50%를 이제 그냥 받아야 되는 걸로 품목관세로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50% 관세를 맞으면 실제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원했던 것은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건데 무관세 쿼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 정도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시키는 것인데 타 주요 대상국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우리가 생각했었던 전략 전술들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약 지금 80만 원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50% 관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 130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미국 유통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되기 때문에 수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굳이 뭐 유통비와 여러 가지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출길이 거의 막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에 관련된 철강 업종에 관련된 국내 자구책들을 이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면은 아마도 8월 25일에서 30일 경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된 주요 업종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그래도 구체적이지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안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자동차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작가님이 써온 자막을 보니까 이게 뉴스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보니까 독일 BMW보다도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제네시스 GV80이 아우디보다도 비싸졌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미국에서 차를 사보진 않고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렌트 그러니까 뉴스에서- 여행에서 렌트한 게 다인데 뭐 가격이 워낙 이제 한국 현기차가 가격 경쟁력과 네. 이제 상당한 개런티를 제공을 해서 네. 경쟁력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부가 가치 차종들이 판매가 되는 것들은 네. 비슷한 가격 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무관세 FTA 때문에 무관세였다. 라면은 이제는 관세가 붙는다라면은 15%, 뭐 대략적으로 판매 가격이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차량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소형차 아반떼 사러 갔다가 네. 그랜저 봤다가 뭐 독일 3사로 넘어간다. 뭐 이런 하나 사러 뭐 조금씩 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네. 말들이 있지 아, 않습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뭐 중형차,
중대형차 SUV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은 더 넘어갈 수가 있는 브랜드를, 예.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소비자들이 그렇죠. 상당히 높은 그런 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게 관세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판매량에 있어서 또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추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유럽이랑은 계속 경쟁이 생길 것 같아요. 일본은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유럽이랑은 대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또 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아까 철강도 우리가 어떻게 밀어야 되고 내수로 예. 차도 어떻게 내수로 밀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살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좋다 그러면서 어저께 네. 한화오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조선업은 오늘도 그래도 상당히 가격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았던 가운데에도 일부 조선 업종들은 상당히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이슈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실적 등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펀더멘탈보다 이제 단기적으로 한미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정책발 매크로 환경이 좀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죠. 네.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배를 주된 이제 조선업 이외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에도 시선들이 긍정적인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군 함정 정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료들은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에 있고 새로운 재료를 반영하기 전까지는 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기대감만으로 주가의 상승에 배팅하는 것은 다소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밸류에이션에도 계속 올라가는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 경쟁력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실적 호조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주 잔량은 지금 향후 2, 3년간 확보가 되어 있는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YOY 기준으로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참 이게 아쉬운 게 삼성전자요. 이제 7만 원 선 회복이 되면서 이제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네.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7만 원 선을 내줬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테슬라란다.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공급 네. 이슈 재료가 분명히 촉발을 시킨 것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소부장까지 같이 가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AI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좀 이런 상황이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의 동행 관계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국의 대표 업종이 뭐냐, 종목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 뺄 네.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잘 갈 때 아니면 삼성전자가 잘 갈 때 동반 상승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수 자체에서 그냥 이제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좀 센티가 꺾이면서 이러한 네.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유의미했었던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HBM 기술에 대한 격차가 조금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측면, 그리고 테슬라,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는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아직 못 미칠지언정 그래도 경쟁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 스토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6월 이후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과 코스피 지수의 상승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개선이 되면서 이 스토리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된 것 역시나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자체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사실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향후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을 이제 총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노이즈들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의 방향성과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은 동행할 가능성이 높겠고 새로운 재료는 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라면 주가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면서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하면서 나온 게 이제 백도어가 네. 있다. 그리고 부인은 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화웨이가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는 이 백도어 문제가 왜 불거졌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 백도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백도어라고 함은 이제 그냥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뒷문인데 그러니까 뭐 표현을 저도 다시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찾아보니까 뭐 백도어가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몰래 출입하는 그런 출입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지금 격화 기술 대립 이런 상황에서 H20 칩을 수출을 승인을 해줬고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중국에서 이런 백도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제 날린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모든 칩이 아니라 일부 칩에 이제 몰래 어떤 경로가 숨어져 있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칩에 몰래 뭘 집어넣어서 중국에서 뭐 하는지를 감시하려고 하는 칩을 넣어서 팔기로 했다.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가 백도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모든 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일부 칩에 들어가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H20 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 칩보다는 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고 엔비디아도 중국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의 견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제어를 건다는 것이고 이 기울기의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분명히 이 칩을 수입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칩을 통해서 그들의 기술을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중간중간마다 이제 태클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제어를 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 매출, 영업이익 확보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데 방점이 될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 중국의 이런 태클들 사이에서 좀 딜레마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당분간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우리가 밝은 전망들을 눈여겨봤다라면은 분명한 것은 명암이 있구나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역시나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들이 이런 재료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뭐 FOMC 결과도 나왔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낮아진 상황이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실제로 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일단 그보다도 이번 주에 나오는 그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실업률이 약간 올라갈 걸로 예측된다면서요. 네. 예. 지금 이번 FOMC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다시피 고용, 네. 실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번 FOMC에서는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 비둘기파적 인사가 이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는데 연준 의장과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 연준 이사직에서 이렇게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약 30년 만에 네.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월러 연준 이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20% 이하 정도가 적용이 된다라면 한시적 일회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시장의 질적 지표에 있어서 둔화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성명문에 있어서도 고용시장 자체가 뭐 어떤 다른 문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견조하게 확장된다라는 문구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약간 톤 다운이 되었고요. 또한 FOMC 전날 발표된 졸츠 보고서에 의하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750만 건을 좀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금리 인하 한이 많이 할 때 이맘때 나온 졸츠 보고서가 800만에서 830만 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구합니다라는 구인 공고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이제 좀 옅어지고 있다,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고용시장발 임금의 상승 압력이 경기에 의해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사장님이 구인,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 작다 보면은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내 구매에 맞는 일이 아니야라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M7이 결국은 드라이브를 AI로 해줄 거냐 말 거냐 네. 이거밖에는 포커스를 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게 없는데 네. 거기다 이제 M7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더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를 넘어선 이제 거의 그 시총을 가진 M7이 됐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적으로 여기만 쳐다보고 계속 매수를 들고 가는 게 맞나요? 미국 경제 그냥 둔화, 위축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주 적극적이 아니라 느리게 된다라면은 미국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7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의해서 주가가 달려가는 흐름들 를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FOMC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가 지수가 강보합세였다가 비둘기에서 매파적으로 바뀐 성명문의 기자회견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 지수가 떨어졌고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들은 메타의 실적이었거든요. 메타가 상당히 실적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나 약 500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내용 역시나 좀 좋았습니다. AI 투자를 하면서 광고를 통한 수익을 이 선순환 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대목들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MS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에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애저에 대한 연간 매출이 한 750억 달러 돌파한다. 그리고 계속 YY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AI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 등 좀 메타와는 다른 성격에 있어서 양대 축처럼 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MS 기준으로는 시총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처음 4조 달러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실적은 괜찮은데 향후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락하고 있고, 특히나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고 상품군의 포트폴리오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타 기업과는 다르게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에 있어서 시장 참가자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약 10년간 총 10억 달러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스피어는 로켓 발사체 핵심 부품에 필요한 초합금 분야에서 세계 5대 공급사 중 하나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련주들이 함께 올랐는데 먼저 스피어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4,1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HVM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종가는 35,850원입니다. LK삼양도 오늘 4%대 오름세, 루미르와 하나시스템도 각각 4%, 0.8%대 오름세 보이면서 섹터 내 일부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오늘 강세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걸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늘 JST나는 8%대 강세 나타내면서 4,25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9%대 오름세로 2,095원, 인디에프도 2%대 올랐고 아난티와 제영솔루텍도 각각 4%대 오르면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발 브랜드사 데커 아웃도어부터 중국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에이투어 라이프스타일, 미국 헬스케어 리츠 기업 웰타워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커 아웃도어입니다. 현재 주가는 10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2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9억 6,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3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호카가 매출 6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견인했고 도매 부문은 30%나 성장했습니다. 어그도 매출 2억 6,500만 달러로 선전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의 수요가 눈에 띄었고 남성 제품군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생산지인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확정되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실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치와 거의 일치하고 PER은 1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성장을 이어가는 호카와 안정적인 펀더메탈을 바탕으로 데커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투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현재 주가는 3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호텔 침구류 중심의 리테일 총 상품 판매액은 8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6.18 쇼핑 시즌에도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호텔 사업에서 객실당 수익은 줄었지만 신규 오픈 호텔 수가 30% 넘게 증가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전히 하반기 가격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여행과 관련한 작은 사치 소비가 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서비스업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연평균 25% 수준의 순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웰타워입니다. 현재 주가는 16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6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5억 5천만 달러, 주당 조정 FFO는 1달러 28센트로 2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조정 EPS는 45센트로 전년보다 7% 늘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운영 부문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로 10% 이상 늘었고 분기 순운영 소득 마진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인 30.7%를 기록했습니다. 웰타워는 향후 12개월 내 자산 매각과 회수를 통해 약 3억 4천만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자금을 활용해 연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장기적인 수익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대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금 아까도 전 시간에도 세금 때문에 난리를 얘기를 했는데 주가 빠져서 그거는 그거고 주가는 주가고 근데 지금 이 세금 바뀌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바뀐다고 막 이 짤방? 네. 쇼츠가 너무 많이 네, 들어와요. 맞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돈 조금만 보내도 네. 막 잡는다, 보내면 안 맞습니다. 된다, 막 네.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맞는 건가요, 이게? 결론은 사실 SNS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서 AI로 다 잡아낸다. 이런 쇼츠나 아니면 SNS가 활발하게 지금 이제 퍼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국세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 간의 현금 거래라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가 막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 간의 계좌를 다 열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7월 28일에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한 이제 탈세를 적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AI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은 도입이 됐고요. 1월부터 법인에 대해서도 도입을 했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인에게도 도입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SNS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그때부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탈세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혐의점이 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융조회를 하게 되고 그때 했을 때 AI를 도입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어떠한 혐의점 없이 국세청이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신고 자료, 개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거나 아니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비로소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적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세무조사가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고 있는 내역을 국세청이 전부 전 국민 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 차별점이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금융거래 실명법 그리고 보장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열어볼 수 없고 다만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혐의점이 있을 때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법에 근거해서만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잘못된 말이라는 점을 이제 짚어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네. 이렇게 입출금을 하는 건 다 보고가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는 금융거래정보원에 보고가 되는 거고요. 네. FIU라는 이제 약자를 써서 하고 있는데 금융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그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네.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금액 기준, 정량적 기준이 있고요. 1,000만 원이 안 되거나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소액 거래라도 횟수가 의심스럽다. 그럼 의심 거래도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FI에 보고되면요, 이제 네. 거기서부터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혐의점을 FIU 정보분석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련 기관에 그 혐의점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정보 분석을 할 때 그 FIU 정보를 받아다가 네. 그거를 또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거래라든지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건 이체가 1,000만 원이고 현금 빼는 건 얼마예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이 없어요.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사람, 수취인 모두 명확하게 금융자리에 남기 때문에 제한은 없고 현금을 인출했을 때 이 수표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한 금융기관에 동일인이 일일 1,000만 원 이상 출금할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체로 1,000만 원 하는 경우에는 FIU를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체의 경우에는 이미 그 거래 상대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조회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로 이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출금이라는 점이죠. 네. 정부가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금 자본시장 관련 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 강화점에 초점을 받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전.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세 세입 정상화입니다. 근데 이 정상화 항목이 한 5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말했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다 1%씩 1포인트씩 올라가는 점.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지금 0.5에서 0.2%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난 50억 기준이었던 것이 10억으로 다시 낮춰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세입이나 아니면 거래 정상화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부담을 증가시킨 요인들이고 민생 안전이라고 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자녀에 대한 공제 부분을 높여주는 부분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세입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그 세금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근데 보통 이제 증권 거래세를 갖다 낮춰주면서 네. 나중에 이걸 0으로 만들고 대신에 이제 금투세를 거둘게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저걸 다시 0.2로 올리면 이제 금투세는 안 하는 건가요? 금투세는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백지화된 때문에 거예요. 증권 거래세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이 방안이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증권거래세, 우리 주식시장에서 장 내에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원칙은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세를 계속 낮추면서 자본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 폐지로 가다가 다시 0.2%로 상향되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 이제 유출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무슨 기기가 매매하는 것들, 네.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계 맞습니다.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거래세가 없어야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거래세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거를 할 때 고려가 됐겠죠? 사실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거 그 기준을 낮추면서 국가에서는 오히려 부자 감세다.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이번 세제 개편할 때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세 경우는 말씀대로 이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높임으로써 11조 정도의 이제 5년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사실 증권시장에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부자분들은 대부분 매매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거래세를 많이 안 내요. 근데 이제 개미는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매매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래세가 늘어나는 형식이 네.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쭤볼게요.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라는 건 사실 반길 일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종합소득에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 최고세율이 49.5%요. 현재는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이 예. 49.5%까지 올라갑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예.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지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9.5% 지방소득세 포함인데요. 네. 이 부분을 35%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9.5%로
최고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해도 그렇죠. 최고 세율은 39.5%. 39.5%니까 이제 11포인트가 낮아지긴 했는데 기존에는 이것을 25%로 한도를 네, 분리과세 한다고 했었거든요. 높은 거네, 네, 더 실제로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보니까 기존에 25%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35%까지 올라갔고 네. 최고 세율인 종합소득세 49.5%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1%밖에 낮아지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러게요. 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네, 그동안의 그 배당을 유도해서 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 배당을 많이 주게끔 기업에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또 분리과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 25%만 원천 징수를 하면 29.5%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것보다 나니까 배당 소득 있는 많이 배당을 장려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39.5%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높다는 거죠. 분리과세 되더라도.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쳐서 그러게요. 네, 시장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주가 하락도 좀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이제 원래 월급 생활자들 밴드가 너무 옛날이다. 최고 세율이 뭐 이제 1.5 뭐쯤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준다 이런 거는 이번에는 아예 없었던 거죠. 네, 다른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었죠. 그런 거는 네. 논의될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지금 경우에는 보면은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그 세제 혜택을 줬지만 오히려 그 고소득자 하고 법인 쪽에는 과세가 더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이번 개편안과는 방향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네. 고소득자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추진했던 그 고소득자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낮은 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배당 소득의 같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 3억을 그러니까요. 넘는 분들은 39.5%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 소득세 3억이 높은 것 같지만 이 3억과 또 2천만 원의 구간은 또 20% 세율을 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2천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받으려면 3%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한 6억 정도를 갖고 금융소득을 투자했을 때 세금 받게 돼요. 배당 소득을 받게 되는데 6억을 그러면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를 받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세율을 낮춰줘야 그 부동산으로 가야 할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네. 세제 개편안은 전혀 그쪽하고는 결이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인세 세율도 지금 최고 세율도 25%로 되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2년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율 자체는 정부일 때마다 정부의 성격마다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3년간 법인세를 이제 1포인트씩 낮춰주면서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23%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 25%가 최고 세율이다 보니까 외국에서에 있는 그 외국 법인과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법인은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요. 근데 투자 의욕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법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면 실제로 투자에 대한 그 포지션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도 낮아질 뿐더러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낮아지니까 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지고요. 현재는 좀 상고초려에 있잖아요. 저희가 안팎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경제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측은 법인입니다. 네. 법인들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저희 경제가 다시 잠재 성장률이든 올라갈 텐데 법인세율이 이번에 1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력을 그러게요.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법인세가 네. 올라가면 어차피 세후 법인 수익이 낮아지니까 주가도 네.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가- 재투자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주가를 부양하지 않는 대책인 거죠. 주가 부양이 힘들어지는 대책. 네, 힘들어지는 대책. 자 그러면은 지금 세제 개편으로 네. 지금 결국에는 정부의 뭐 세수 확대, 뭐 네.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세 아니면 지금 뭐 배당소득 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세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소득세는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신용카드라든지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또 지금 만 9세
미만의 이하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예체능 학원비 같은 네.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15% 또 확대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많이 확충을 하면서 급여 소득이 낮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제 방안, 민생 안전을 위한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산업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재투자하거나 재편을 할 때에도 세제 혜택은 있거든요. 하지만 임시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 몇 개 종료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5년으로 종료될 때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인세율 높이는 1포인트 높이는 것과 더불어 법인의 그 세액공제가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효세율이 또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들이 뭐 바뀔 거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또 공급을 또 늘리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여기에 또 세제 개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혼란이 또 가중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들어있지 않고요. 또 사실 상속세율이 인하될 건지 아니면 공제가 확대될 건지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맞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편도 빠져 있고 오히려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가 좀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리법인에게 유증하는 경우에 예. 지금은 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일 때는 지금 그 상속인들도 상속세를 내게 돼요. 네. 네, 법인에게 이제 유증을 해도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이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갖고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하게 되면 네. 이것도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네, 과세가 또 과세 대상이 좀 확대됐죠. 네, 과세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를 좀 더 명확히 했고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가업의 승계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네요, 이것도. 가업 승계 부분에서는 국세청이 그래서 별도로 예. 그 법원을 좀 더 확충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워낙 부담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편법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커리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업 승계 중에서 베이커리도 약간 제조 쪽으로 음료 제조 이게 네. 약간 빵 제조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식업을 그러니까.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추가로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번에도 경제계에서는 사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AI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경제계에서도 환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미래 선도 사업으로 그 부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하게 네.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법인세율 인상은 이 전 고율 세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전 단계를 다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부 고율 최고 세율만 인상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을 좀 전향적으로 다시 정부에서 12월까지는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국회와 정부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는 9월 국내 최대 아트 페어죠. 키아프 프리즈 서울이 개최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예매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하반기 대규모 전시들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치인뉴 이세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트 시즌이 시작된다고 네. 하는데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몇 월부터 생기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해 9월 초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이 키아프가 동시에 네. 개막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9월 3일에 VIP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한 4, 5일 정도 이 페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페어 기간 동안 해가지고 도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미술 축제나 행사나 뭐 파티가 막 열려요. 이 기간 동안 볼만한 전시들도 많이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9월 한 달 동안을 정부가 대한민국 미술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간에 뭐 광주 이 디자인 비엔날레,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혹은 뭐 신진 작가들이나 이렇게 유망한 작가들 아직 시장에 나오기 전인 그런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아시아프 같은 전시까지 정말 그 취향에 따라서 골라볼 수 있는 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공식 축제 기간은 9월 한 달인데 네. 이 한두 달 전부터 대규모 전시들이 속속 개막을 하면서 이제 슬슬 좀 예열 작업을 시작을 해요. 지난달부터 이미 볼만한 전시들이 많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트 시즌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 시즌에 좀 주목해볼 전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전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이라는 곳에서 열리고 있는 안토니 곰니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뮤지엄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는데요. 이곳이 그러니까 서울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네. 뭐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강원도. 맞습니다. 네. 지난 2013년도에 개관을 예. 했고 한솔그룹 산하의 한솔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 산 위에 지어져 있어서 주변 풍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 산이라는 것도 스페이스, 아트, 네이처 이 세 글자의 머리 글자를 딴 네. 거고 안도 타다오가 전시 그 건축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건축물 자체가 작품인 그런 곳이에요. 네. 연간 평균 한 23만 명, 24만 명 정도가 찾는 아주 인기 있는 미술관이기도 한데 지금 이곳에서 이 안토니 곰니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안토니 곰니는 이름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이고 영국에서는 거의 뭐 국민 조각가예요. 2014년도에 기사자기를 받았고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컴패니언 오브 아너라고 해서 영국에서 이 국가적으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그런 영예를 보장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의 역대 수상자는 참고로 처칠, 뭐 스티븐 호킹,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이런 예. 사람들인데 올해는 이제 곰니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주제로 작업을 하거든요. 네. 작품들을 좀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은데 네. 197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해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 작업의 주된 주제가 딱 하나였어요. 인체상. 지금 저 버블처럼 보이는 게 예.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에게 몸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기억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깃들어 있는 하나의 공간, 장소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들여다보고 몸과 마주한다는 거는 곧 뭔가 성찰이나 사유의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작업의 특징이 그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실물 크기의 인체 조각을 설치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그것들과 이렇게 툭 마주하게 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해요. 대표작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북방의 천사나 영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방의 천사나 이건 어나더 플레이스라고 해서 네. 제가 곰니의 작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인데요. 네. 이게 이 영국 리버풀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인 크로스비 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실물 크기의 조각상이에요. 실제 이 작가의 몸을 캐스팅한 나신의 몸을 캐스팅한 실물 크기의 조각상인데 저런 조각상이 지금 크로스비 해변에
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한 간격을 두고 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밀물과 썰물을 이 조각상들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되게 반복해요. 이 풍경 자체가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어나더 플레이스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어나더 플레이스요? 네. 왜 어나더 플레이스라고 지었을까요? 글쎄요. 뭔가 물하고 무태 경계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예. 뭔가 그러니까 저 설치물들이 해변에 이렇게 딱 늘어서 있다라고 네네. 했을 때 낯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설치물들이 있는 바로 저 크로스비 해변 자체가 어나더 플레이스라는 건지 네. 아니면 저것들이 이제 100개의 인체상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수평선 너머를 예. 바라보고 있는데 저것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아. 있는 수평선 너머 어딘가가 어나더 플레이스라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사유에 잠기게 하는 네.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조각상들을 많이 설치하는 게 곰리 작업의 그 특징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디자인한 게 지금 뮤지엄산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총 한 50여 점에 가까운 그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될 것 같고요. 네. 드로잉부터 해서 조각까지 다양한 작업물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곰리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고 북방의 천사라고 해서 양 날개의 길이가 지금 50m가 넘고 예. 그 높이는 20m에 달하는데 그 영국의 게이츠헤드라고 해서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에요. 네. 버려진 마을에 저 공공미술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 버려진 마을이 연간 3,300만 명이 찾아오는 그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저 북방의 보니까 천사. 네. 그 상암에 있는 네. 그 조형물이 생각이 나네요. 공공미술, 네. 공공미술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예. 해요. 어떤 조형물? 그 상암에 보면은 그 사람 둘이 이렇게 네. 핑거 터치하는 게 아, 있어요. 네네. 예, 근데 네. 그 작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영호 작가라는 분이네요. 네, 네. 예. 이 공공미술이 참 우리가 그냥 오고 가면서 볼 수 네네. 있는 미술이어서 또 우리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설치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진짜로 드네요. 산은. 아, 네. 뮤지엄 산은. 사진을 네. 보니까 네. 그러시죠. 정말 산상 그 산 위에 지어져 있거든요. 이 뮤지엄이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네.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하게 좀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저 너무 그 여러 개가 전에 있어서 앞서서 그전에. 그 안토니 곰리 작품 네. 어떤 특징이라든지 좀 네. 눈여겨볼 작품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그 뮤지엄 산에 가시는 분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이 사람의 작업이 지금 이 전시관에서 상설전이랑 기획전으로 나뉘어서 전시가 아, 열리고 있는데 네. 그 기획전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상설전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건데 아예 이 뮤지엄 산에서 세계 최초의 안토니 곰리 상설관을 마련을 했어요. 이 건축 자체는 역시 안도 타다오가 맡았고요. 네. 그라운드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인데 그 그라운드관 안에서 7개의 곰리의 인체 조각상, 큐브 조각상을 상설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도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라운드관이라는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하나의 작품인데 일단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저런 누워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저런 곰리의 건축들 그 조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하로 한 번 내려간 다음에는 또 바깥으로 향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산 풍경과 마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우두커니 저런 곰리의 인체 조각상이 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저 그라운드관, 예, 저 상설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서 그 아트페어 이제 설명하실 때 그 프리즈 서울 그 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9월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앞서 뭐 VIP 먼저 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고 네, 네. 지금 이 키아프 프리즈 서울 요거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9월 3일부터 해서 이 키아프랑 프리즈가 동시에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키아프는 국내에서 시작이 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이고 프리즈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네. 시작이 돼서 2022년도부터는 서울에서도 개최가 되고 있는 아트페어입니다. 두 페어 모두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글로벌 수준의 페어이기 때문에 네. 둘이 이제 동시에 같이 좀 보시면 돼요. 올해 프리즈에는 30여 개국에 한 120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요. 키아프 역시 20여 개국에
175개 갤러리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 갤러리마다 이 자신들이 대표로 내세우는 작가들, 작품들의 작업들 선보이게 되니까요. 한 자리에서 뭔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미술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아프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티켓이 다 매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현장 구매만 가능한 건가요? 아,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도 여전히 이제 구매는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한정 할인 티켓이 할인을 못하고 정가를 네. 주고 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그 정가가 얼마예요? 네, 할인 티켓이 아마 이틀 만에 좀 매진이 그럼 됐을 정가는 텐데 얼마인데요? VIP 티켓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대 중반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제네럴 티켓은 8만 원까지도 8만 원. 이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VIP하고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일찍 들어가서 보실 맞아요. 수가 있고요. 아, 남들 네, 그리고 없을 때? 네, 어. 지정된 날짜 외에도 VIP 티켓 같은 경우는 기간 내내 이제 들어가 맞아. 볼 수 네. 있는 것이고 제너럴 티켓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짜에 날짜 또 하루만 들어갈 봐야 수 되고. 있는 예, 아, 그런 그럼 또 VIP 차이가 티켓은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즐길 거리들이 좀 많은데 라운지가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VIP 티켓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VIP 라운지에서도 또 예,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실 수가 있고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자스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비슷하네요. 네, 백화점 VIP들 이제 그렇게 네. 주더라고요. 네, 예. 비슷한 관전 거죠. 포인트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크게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당연히 두 페어 모두요. 이 국내외 대표 갤러리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메가 갤러리들의 부스를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네. 프리즈의 경우는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이라고 해서 고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명작들을 좀 선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즈 섹션에서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뭐 알만한 뮤지엄급의 작가들 있잖아요. 뭐 피카소, 에곤 실레, 예. 뭐 이런 그 뮤지엄급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또 볼 수가 있고 포커스 아시아라고 해서 이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시아 작가들을 또 조명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 신진 작가들의 그런 혁신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을 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스를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키아프는 하이라이츠 라고 해서요. 유망한 현대 작가들을 조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을 동시대 작가들을 조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 시상 제도 같은 건데 2023년도에 신설이 돼서 올해가 이제 3회를 맡고 있고 이미 10인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개막 전에 10인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페어가 개막을 하면 현장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최종 수상자 한 3인 정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 10인은 뭐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인터넷에 또 찾아보시면 아, 이 작가들이 요즘 유망한 작가들이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이들 작가들의 부스는 따로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스들을 보시면서 선정의 이유가 뭘까? 요즘 동시대 미술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놓치면은 아쉬운 게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건 키아프 프리즈가 동시에 이제 하는 건데 무료 프로그램이고 뭐 국제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 뭐 이런 식으로 각 세션마다 그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전문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대중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그런 무료 강연 프로그램들이 열리기 때문에 폐허 기간 내내 네. 그런 것들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 가서도 이번에도 뭐 구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 거죠? 물론입니다. 예, 아트페어는 어쨌든 아무리 뭔가 마스터즈 섹션이랄지 뭐 고서를 전시한달지라고 해도 최종적인 목표는 페어의 최종적인 목표는 판매, 상업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프리즈든 키아프든 전부 다 그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가격이 탁 써 있나요? 아니면 할인도 해주고 막 이러나요? 부스마다 다른데요. 다 달라요? 써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 물어보면은 이 가격표를 또 보여줘요. 보여주고. 예, 그래서 뭐 가격표는 보여주지만 뭐 찍으시면 안 됩니다랄지 뭐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랄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가격은 얼마든지 물어보면 갤러리에서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면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네.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내고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컨벤션이 뭔가요? 저희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보면은 내고도 이제 가능한 것이 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찰제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를 붙여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뭐 페어 마지막 날에 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고가 조금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좋은 팁이네요. 마지막 날. 아, 네. 근데 이제 좋은 작품들이 미리 또 팔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것들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좀 가기 전에 뭔가 좀 공부하고 가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네.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미 그 키아프 프리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어떤 갤러리들이 어떤 작가들을 데리고 나오는지를 이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미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네. 하나하나 둘러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각 홈페이지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꼭 봐야 될 부스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서 나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이 175개 갤러리를 당연히 다 돌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어떤 리스트들 이미 맵 같은 것들은 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선도 좀 미리 짜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효율적으로.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인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국내 증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네요. 그냥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책 다시 방향을 위장으로 말씀하시는 가죠 거죠. 그러니까. 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